4.2의 주요 송금 내용이죠. 금방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4.2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4.3부터가 진짜입니다. 1번 송금 항목 예시의 동그라미 1번 판매한 상품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가로 열고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액, 그 다음에 차감 후 순액이고요. 와 그 부대 비용인데 이건 쉽게 얘기해서 기업회계, 재무회계, 매출원가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2 좀 잠깐 볼까요? 3.2 20페이지에 보시면 20페이지 1점에 입금 항목의 예시가 있는데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의 사업수익 금액 즉 매출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2의 1번도 매출원가가 돼야죠. 맞죠? 옆 페이지 주 1번 잠깐 부연 설명해 볼까요? 여기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가로 열고 판매정려금하고 판매수당 등은 사전약정 여부와 불문합니다.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참 많이 물어봤는데 왠지 판매 부대비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판매할 때마다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그 매출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상대방이 사줄 때마다 내가 판매수당이나 판매장려금을 주고 있어요. 자, 상대방이 하나 사주면 내가 매출 100원에다가 매출 원가가 80원, 지금은 매출 원가 배우는 거예요. 매출 원가 80원 들어가는데 80원에다가 상대방이 사준 게 고맙다고 한 2, 3원을 판매 수당이나 장려금으로 또 주는 거예요. 한 2, 3원. 내 입장에서 2, 3원 비용 인정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려면 상대방 즉 사준 거래처하고 사전 약정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왠지 우리는 사전 약정 이시, 사전 약정 이시, 사전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만 오해하시는데 파란색에 써놓은 것처럼 이거는 사전 약정이 없어도 비용 인정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옆 페이지로 오면 동그라미 2번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도 1-20페이지 전술했습니다. 가보시면 알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자산의 임대 수익이 수익인 것처럼 임차료는 비용입니다. 제가 임대차, 임대차라고 한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4번의 인건비, 비용, 동그라미 5번의 고정자산 수선비 및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비용, 동그라미 6번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이게 요 24번까지 중에 그나마 제일 수호 목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옆 페이지 주 2번 좀 보실까요? 그나마 이게 중요한데요. 이걸 협회비와 조합비라고 해요. 영업자 단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영업자라고 하면요. 영업자라고 하면 그냥 우리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장님. 영업사원 아니잖아요. 영업사원 말고 영업자니까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동그라미 1번 영업자 단체가 법정 단체래요. 뭐 대표적인 게 굳이 쓰고 싶으면 대한상공회에서 쓰시면 돼요. 대한상공회에서 이런 게 전형적으로 영업자 단체가 법정 단체인 경우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세로에 우리 삼성전자가 대한상공회의소에 일반 회비되면 그냥 전액 송금이고요. 오른쪽 세로에 보시면 특별 회비를 내시면 지정기부금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전액 송금하고 지정기부금의 차이를 먼저 잘 모르는 거죠. 전액 송금은 그냥 무조건 비용 인정되니까 100원 내면 20% 세율 가정하면 무려 20%인 20원이 절세되는 건데 특별회비로 내면 이걸 지정기부금이라고 해서 5장에서 배우시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여부를 따져야 돼요. 이왕이면 한도초과 여부 걱정 없이 바로 전액송금이 좋을까요? 아니면 지정기부금이 좋을까요? 당연히 전액송금이 좋은 겁니다. 즉 일반 회비까지는 꼭 내셔야 한다고 보는 거고 특별회비는 내시면 기부금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한도초과 여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영업자 단체가 임의 단체인 거예요. 뭐 이거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전형적인 게 이제 5성회죠. 5성회 또는 7성회. 이게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에 물건을 납품하는 5개의 협력업체의 사장님끼리 모인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임의단체입니다. 5성회. 저는 5개의 별이 될래요. 딸랑딸랑딸랑. 삼성전자의 발전이 저의 발전입니다. 딸랑딸랑딸랑. 우리는 5성회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사장님끼리 모인 단체가 임의단체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 회사가 삼송전자여서 삼성전자를 납품하는 5개 단체 중에 하나인 삼송전자라면 이게 이제 5성회에다가 일반 회비를 내든 특별 회비를 내든 그냥 무조건 지정기부금입니다. 꼭 표시해 볼까요? 원래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송금의 한도가 있으나 이게 일반 회비가 된다면 전액 송금이기 때문에 한도 규정 없이 전액 송금이 가능해서 제가 굿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또 앞 페이지, 옆 페이지 가보시면 동그라미 7번 차입금이자 동그라미 8번 대손사유를 충족한 대손금,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법소정자산의 평가손실, 동그라미 10번 벌과금. 자, 대부분 제가 지금 아무 소용없이 지나가 버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거나 뒤에 다 다시 배우는 거니까 굳이 막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 11번 음식료품의 제조업,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 식품 기술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주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여기만 아시면 되는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기부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라고 하냐면 푸드뱅크라고 해요. 푸드뱅크.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저도 공부할 땐 몰랐는데요. 푸드뱅크라고 무슨 종로구 푸드뱅크, 무슨구 푸드뱅크가 있어요. 구에. 실제로 이게 길거리에 1톤짜리 트럭에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1톤짜리 트럭이거든요. 1톤짜리 트럭. 뭐 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파리바게트 종로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입니다. 근데 파리바게트에서 오늘까지 빵이 안 팔리면 1,000원짜리 단팥빵, 소위 그냥 안꽃빵이라고 하죠. 단팥빵이 오늘까지 1,000원에 안 팔리면 내일 어떻게 하죠? 내일 아침에 왜 그 파리바게트 문간 앞에다가 좀 싸게 내놓잖아요. 한 800원 이렇게. 그런 거 많이 봤죠. 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런 거 많이 먹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먹어도 지금 안 죽고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기생충 같은 거 안 나오더라고요, 몸에서. 근데 이게 내일까지도 안 팔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모레 500원에 팝니까? 그건 좀 위험하잖아요. 왜냐면 빵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만든 빵이 내일 800원에 팔아도 안 팔리면 더 빵이 안 좋아지기 전에 내일 저녁 정도에 그냥 종로구 푸드뱅크에 기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종로구 그 푸드뱅크 1톤짜리 트럭이 와가지고 우리 파리바게트 종로점에 있는 빵을 다 싣고 가요. 그러면 그 빵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관내에 있는 불우유시나 아니면 양로원, 고아원 같은 데 가서 준다고요. 이거를 잉여식품의 기증이라고 하거든요. 즉, 이 동그라미 11번의 주어는 누구죠? 푸드뱅크예요? 아니면 파리바게트 종로지점인 거예요? 당연하지만 파리바게트 종로점이라고요. 그럼 이 종로점의 사장님이 푸드뱅크의 음식을 기증해버리면 이게 원래 기부금이 됩니다. 기부금은 한도 초과여부를 따져하는데 얘는 그냥 한도 초과여부 따지지 않고 전액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매우 좋은 특례죠. 귀찮으시면 그냥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유식한 말로 흔히 푸드뱅크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마 일제부터 뭐 사람이 원래 알아야 보이는 거거든요. 푸드뱅크 차가 여러분을 몇 번 앞을 지나가서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잘 보시면 푸드뱅크라고 해서 아마 길거리에 특히 서울은 자주 보여요. 제가 지방은 잘 모르겠는데 서울은 자주 보이는데 길거리 잘 보시면 이런 트럭에 1톤짜리 트럭이 지나가곤 합니다. 이거를 푸드뱅크라고 하고 가끔씩 말 문제에 뭐 보기 한 줄 정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동그라미 12번은 11번보다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합니다. 12번.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 중 취득한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계상한 금액인데 가로 열고 그 금액이 500만 원이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화살표에 보시면 500만 원 초과 시는 원칙대로 자산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듯 모를 듯? 자, 이겁니다. 일단 우리 기업회계부터 한번 공부해보자. 기업회계. 자, 회사에 이렇게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림. 소리 이발소 그림이라고 하죠. 아무 의미 없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해 떠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뭐 강 흘러가고 여기 산에 나무 있는 이거 이발소 그림. 아무 의미 없는 거. 자, 이 이발소 그림 이거 여러분 회사에 있다면 이거 여러분 회사에 자산으로 잡아야게요. 비용으로 떨어야게요. 자산이게요. 비용이게요. 자산입니다. 일단은 이건 저의 취지가 아니라 국세청의 취지니까 약간 좀 낯간지러워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게 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요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무실, 복도 등의 소위 상시 비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성격상은 자산이에요. 조금 낯간지러워요. 왜 그런지. 자, 국세청의 취지는 이런 고가의 예술품, 고가인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5만 원이든 뭐 5천만 원이든 고가의 예술품을 사장님 방에 혼자 가지고 있으면 자산성이 없다고 보고요. 이렇게 이 좋은 그림을 사무실이나 복도 등에 상시 걸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왔다 갔다 직원들이 보면서 Oh my God, it's very beautiful. 매우 아름답다면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사기가 고치되고 정서가 함양돼서 그게 그대로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온답니다. 좀 낯간지럽죠? 이건 저의 취지가 아니라 국세청의 취지예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기업회계든 세법이든 이런 그림을 사가지고 사무실 복도 등의 상시 비치해서 우리 온 직원들이 볼 수만 있으면 자산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금 뭐 이상하죠? 근데 아무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금액이 얼마도 안 되면 500도 안 되면 그냥 에이 무슨 자산이야 비용 떨어버리지라고 해서 500만 원도 안 되면 비용 떨 수 있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예요. 이해하셨죠? 자, 케이스 1 그림을 사고 상시 비치했다는 건 다 만족됐다고 봅니다. 케이스 1 300만 원짜리인데 비용 떨었어요. 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특례로 인정되니까. 케이스 2 300만 원짜리인데 자산 잡았어요. 이거 우리가 비용으로 송금산입으로 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500만 원 안 되는 것은 그래도 성격이 뭔데 자산 잡는 건데 기업회계가 비용으로 떨었다면 세법이 인정해 준다는 것이지, 기업회계가 500만 원 안 되는 것을 FM대로 자산 잡아도 우리가 송금산입으로 비용으로 세무주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읽어보세요. 그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 중 이게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사업연도에 누가 송금으로 했단 소리입니까? 누가 송금으로 계상했어요? 기업회계가 송금으로 계상했다면 이때나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지, 기업회계가 FM대로 자산 잡았을 때 우리가 송금산입으로 떨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케이스 3 기업회계가 700만 원짜리 그림을 산 다음에 비용으로 떨었어요. 이거는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죠? 500이 안 될 때만 FM대로 자산 잡을지 비용 떨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500이 넘어가시면 당연히 원칙대로 기업회계든 세법 등 자산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게 화살표에 써 있습니다. 이 규정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처음 공부할 때는 약간 헷갈리니까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렸고, 이건 충분히 말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셔야겠습니다. 동그라미 13번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법소정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과 등의 운영비,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한 번도 시험 나온 적 없어요. 14번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및 금품은 이것도 충분히 말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2차 용어로는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옆 페이지 추 3번째 볼까요? 세법에서 출연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이거는 TV 출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법에서의 출연은 이게 바로 기부를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세법 시간에 출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부한 겁니다. 주 3번 보시면 출연은 기부를 의미하고,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송금의 한도가 있지만 이 규정은 한도 없이 전액 송금 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사주조합이라고 해서, 이거 아실지 모르겠네. 우리사주조합이라고 삼성전자에 우리사주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난 이 조합이 실제 막 사람이 있는 조합이고 어디 이렇게 문 앞에 막 이렇게 크게 문패가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사주조합.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조합입니다. 삼성전자의 김 과장, 박 대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사주조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주가가 오르면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좀 더 근무도 성실히 하고 자기 회사의 그 주인이라고 자부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요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사주조합이 딱 결성이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주는 거니까 서로서로 윈윈 전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의 자기 사주를 그 우리사주 조합의 직원들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공짜로 기부하는 거거든요. 원래 기부하면 언제든지 기부금 한도초과 문제가 있는데, 이 규정은 아주 취지가 좋기 때문에 한도초과 여부를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이해하신 거죠? 자, 15번 보실까요? 15번 법소정 무료 진료권 또는 새마을 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 진료가액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 거의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16번 보시면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도 뭐 시험에 거의 출제된 적 없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17번에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 시찰 훈련비입니다. 우리 흔히 다 뭐 해외 시찰 해버리면 뭔가 놀러 간 거 아니냐, 특히나
공무원들이 그런 장난 많이 치다가 감사원 감사에 걸려가지고 9시 뉴스에 나오는 적이 있죠. 근데 이렇게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해외 시찰 훈련비도 문제가 없는 거니까 무조건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요. 18번에 광산업의 탕감비, 전형적으로 안 중요하고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 감 잡히죠. 광산업이 웬 말입니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만 책에 있는 것은 이게 23개의 세법전에 있는 예시에 불과하니까, 세법전에 이렇게 예시가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책으로 다 따왔을 뿐이고요. 19번 보시면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해서 이것도 2차 목적으로 뭐 계산 문제가 세무에게 좀 나올 수 있는데, 그 주식 매수 선택권도 아까 말했던 우리 사주하고 비슷하게 소위 스탁 옵션 제도라고 해서 자기 회사의 주가가 오를수록 회사가 그 회사한테도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스탁 옵션을 행사하면 그 임직원도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제도는 송금 인정해주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20번 보시면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화살표를 보시면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송금 인정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뭐나 뭐가 아니어야죠.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의 경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택시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송금 인정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법인회사인 거예요. 택시도 개인 택시가 있는가 하면 회사 택시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회사 중에서도 법인사업자 회사 택시예요. 저는 임사장인데 우리 김기사 한 명이 있는데, 택시기사가, 김기사가 너무 빡세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야간 근무하다 보니까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앞차를 뒤에 가서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운전 안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나? 운전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정차하고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아버리면 거의 100% 뒷차에 과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 회사가 잘못한 거예요? 김기사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뭐 엄밀히 말하면 우리 회사는 책임질 필요 없잖아요. 김기사 잘못이지. 근데 김기사가 운행 중에 그걸 앞차를 박았고요. 이렇게 너무 야근을 많이 하고 뭐 경무에 시달리다가 잠깐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박았으면 그게 여러분 생각에 고의겠어요? 중과실이겠어요? 경과실이겠어요? 이런 걸 경과실이라고 하죠. 그러면 원래 김기사가 손해배상금을 앞차에 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회사에서 뭐 업무의 연장이라고 봐서 그냥 앞차한테 손해배상금을 준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송금이냐 송금이 인정 안 되냐 이거예요. 순자산이 감소했는데. 이런 경우는 송금인 거죠. 왜냐하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니까. 자, 케이스 2는 뭐냐면, 내가 임사장인데 김기사가 나의 회사 운영에 불만을 품은 거예요. 아, 저 자식이, 저 임사장이 왜 이렇게 나를 야근을 시키나. 그래서 일부러 저 엿먹으라고, 사장님이 엿먹으라고 신호대기 기다리고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아버린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엿먹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김기사의 사고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실은 잘 모르죠. 법정에서 사실 판단을 해봐야만 일인데, 이 사실 판단 결과 이 김기사가 앞차를 박은 게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이라고 칩니다. 그래도 임사장 저는 얼굴 보시다시피 상당히 사람이 착해가지고, 에휴 김기사가 오죽하면 앞차를 박았겠냐라고 해서 그 앞차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우리 회사에서 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손불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사장님이 회사 대신 내줘야 하는 겁니다. 그 직원 대신에. 안 그러면 손불 당하시는 겁니다. 21번에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 동업기업 가세특례로 인한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익은 입금이고요. 동업기업이 마이너스가 나서 그로부터 송금을 배분받으면 이건 또 송금 인정이 된다 이거죠. 22번에 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핵심 인력성과 보상기금의 납입금도 작년부터 송금 인정되고 있고요. 23번에 올해 개정돼서 송금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정관, 주총,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유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위로금도 올해부터 송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 과장이 업무 중에 과로 등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사망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규책사유라든지 아니면 규책사유가 없어도 회사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그 유족한테 배상금이나 아니면 아들, 딸한테, 유족한테 학자금 등의 위로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작년까지는 이렇게 김 과장이 죽었어도 그 미망인, 즉 와이프나 자식들한테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학자금이나 위로금을 줘도,
그 미망인이나 즉 와이프나 자식은 회사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회사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세법에서 마음을 먹으면 손불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직원도 아닌 사람한테 이런 학자금 등의 유료금을 주니까. 근데 이게 정서에는 안 맞잖아요. 충분히 송금인증 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 올해부터 그 유족은 비록 당연히 회사 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자금 등의 유료금을 송금으로 인정해주자는 좋은 쪽으로 세법이 바뀐 겁니다. 이건 참 잘했습니다. 잘 바뀌었습니다. 24번에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도 주사본 보시면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등은 송금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거나 한두 초과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송금 인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송금으로 열거되어 있거나 한두 초과를 워낙 많이 맞는다는 게 문제니까 여기까지 해서 4.2는 간단하게 공부하시는 건데 제가 그냥 책에 나온 대로 다 설명을 드렸고요. 4.3의 자산의 평가차손 송금불산입부터 이제 아주 길고 지루한 송금불산입의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자, 1반부터 볼까요? 자산평가에 대한 일반론. 자산평가의 일반론을 보시면 일단은 1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경우는 세법은 원가법이 원칙이죠. 아주 중요한 단어고요. 이미 예전에 다 배웠었는데 원가법이 원칙이므로 평가손실 즉 차손을 부인합니다. 만약에 평가손실 나면 송금불산입을 해야죠. 아니면 평가이익 나오면 입금불산입을 하셔야죠. 이거는 이미 1-21페이지 전수를 했는데 자 여기서는 뭐를 배우느냐 송금불산입이 아니라 오히려 예외로 다음 세 가지 사유는 기업회계의 평가손실을 세법에 인정해줘서 오히려 송금산입이 인정되는 좋은 케이스를 배웁니다.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4.3의 제목은 자산의 평가차손 송금불산입이라고요. 불산입. 근데 이 제목의 내용은 양가로 1번 일반 원칙에서 끝이 나고요. 양가로 1번 예외는 예외적으로 다음에 세 가지 사유는 송금 인정이 되는 사유를 배우는데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배우는 사유로는 이 세법의 시가가 이렇게 무슨 문제가 금액이 확 떨어져도 세법에서 송금 인정을 해주니까요. 금액이 확 내려가서 손실 난 것은 기업회계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지만 다행히도 세법에서 송금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재고자산, 두 번째 유가증권, 세 번째 고정자산인데요. 제가 이거는 좀 학생들한테 암기를 강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는 송금인정이에요. 송금인정. 이 세 가지 송금인정은 좀 암기를 강요하는데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여러분들한테 편안해집니다. 자,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고요. 유가증권이고 마지막으로 고정자산입니다. 이건 제가 좀 암기하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사유까지 암기하셔야겠죠. 재고자산은 파손부패예요. 파손부패. 그 다음에 유가증권은 부도파산 등입니다. 부도파산 등. 마지막으로 고정자산은 천재지변이죠. 요 사사조로 반복되는 마치 고시조같이 사사체, 사사는 좀 무조건 암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 별 다 나와라. 별 하나, 별 둘. 제가 있는 색깔 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별 셋, 별 넷, 별 다섯 다 나와라 다. 아이고 하나가 빠졌네. 이 색깔은 이걸로 대체해드립니다. 제가 5가지 색깔의 별이 있는데 이건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서 암기하셔야 뒤에 덜 헷갈리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재고자산은 파손부패. 두 번째 주식은 다시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상장 주식이냐 비상장 주식이냐 모든 주식이냐에 따라서 상장 주식은 부도 발생점만 남으면 되고 모든 주식은 피투자회사가 파산 등이 나셔야 하고요. 세 번째 고정자산은 천재지변 화재 수용 채굴 예정량의 그 체진으로 인한 폐강 이렇게 세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유가증권, 고정자산 이거 그냥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테니까 다음 페이지 사례부터 일단 풀어버릴게요. 사례를 이해하셔야 이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사례 좀 볼까요? 기중 10억에 취득한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있었나 봐요. 한마디로 주식이 있었는데 얘가 기말에 다음과 같을 때 사례별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보세요. 케이스 1은 10억짜리가 단순히 2억 시가가 빠져가지고 지금 시가가 8억인 거고요. 케이스 2는 아까 대충 제가 표로 설명드렸어요. 아직 구체적인 설명은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피투자회사의 파산 등으로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해서 시가가 무려 9억이 빠진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든 두 번째 케이스든 기업에게는 2억이나 9억의 주식을 감액시키고 한마디로 깐다고 하죠. 속된 말로 깐다고 하는데 까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손실을 2억 잡든 아니면 손상사손을 9억 잡든 아무튼 확실한 것은 기업회계에서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하면서 자본 마이너스 시킵니까? 손익 마이너스 시킵니까? 보다시피 단기매매 금융자산이니까 손익을 마이너스 시키죠. 자, 세법은 잘 보시면 얘는 원가법입니다. 원래 원가법이기 때문에 손불하셔야 돼요. 이번 챕터 뭐 배우고 있죠? 손불 배우고 있잖아요. 손불. 근데 이렇게 세법에서 규정한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사항에 포함만 된다면 세법도 이 평가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송금불산입이 안 되고 송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대충 회계 처리로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저의 설명을 곱씹어 보세요. 이렇게 일반 단순 시가락이든 아니면 요 세 개 중에 하나의 사유이든 확실한 것은 기업회계에서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니까 일단 기업회계에서는 기분은 나쁘죠. 솔직히 이렇게 하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손익이 안 좋아지는데. 근데 그나마 일반 단순 시가락은 그 기업회계의 평가 손실마저 또 손불을 당해버리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회계에서는 손익 안 좋아져, 기분 나빠. 세법에서는 손실만큼 절세가 될 줄 알았는데 손불이니까 또 기분 나쁜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이중고라고요. 이중고. 나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거. 자, 근데 그나마 지금 배우실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케이스라면 기업회계에서 손실 난 건 기분 나쁘지만 요행위도 세법에서 그 손실이 그대로 인정되니까 안 되니까 손불까지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조금 덜 기분 나쁘다. 한 번은 기분 나쁘지만 한 번은 기분이 덜 나빠서 이거 좀 표정 관리해야겠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자,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일단은 회계적인 처리는 이해하신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법은 원가법이에요, 시가법이에요. 원가법이니까 일반적인 시가락은 인정이 안 돼요. 다 손불되는데 첫 번째 재고가 10억에 사온 재고가 기말에 평가해보니까 8억으로 2억이 빠졌더랍니다. 이게 파손부패입니까? 단순 시가락입니까? 단순 시가락이죠. 그건 부인된다니까요. 금방 뒤에서 푼 것처럼. 물론 뒤에는 재고로 푼 게 아니라 유가증권으로 풀어드렸지만 자, 근데 그 사유가 파손부패예요. 제가 국순당을 참 강의하면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처음 나오나? 처음 나오나요? 국순당이라고 제가 옛날에 3일 회계법인 다닐 때 감사했던 회사입니다. 국순당이 제일 많이 만드는 주력 상품이 뭡니까? 백세주. 아, 이거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은 이런 거 화면에 나오면 안 되는데 담배나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순당 백세주라고 저 20대일 때 참 유행했던, 지금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술이 있어요. 제가 그때 한참 유행 막 끝나갈 때 이 회사를 감사해서 국순당 백세주가 한참 올라가고 있거나 약간 끝물일 때 감사했거든요. 지금은 백세주가 거의 좀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회사가 다행히도 신상품인 우국생이라고 아시죠? 막걸리를 또 연속 히트를 쳐가지고 지금 또 괜찮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한때 국순당 백세주가 진짜 유명했고요. 제가 그때 그 막판에 감사를 했었어요. 회계사 합격해가지고. 자, 국순당 백세주가 본사가 삼성동 근처에 있고요. 공장을 어디냐면 저 물 맑은 횡성 쪽에 있습니다. 횡성, 강원도 횡성. 자, 강원도 횡성에 제가 감사를 하러 나갔더니요. 잘 보세요. 여러분도 회계사, 세무사나 회계사 되면 언젠가 이제 재고 같은 거 실사하러 갈 일이 있어요. 재고 실사하러 가면 진짜 별의별들이 다 있습니다. 뭐 재고가 뭐 도둑 맞았거나 뭐 재고가 불타버렸거나 아니면 뭐 천장이 좀 비가 새가지고 뭐 축축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재고 실사를 가면 참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정말 그 생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생산직 노동자들 힘드신 분 많습니다. 물론 뭐 울산 자동차 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소위 그 귀족 노동층이라고 하는 분도 있죠. 왜냐면 20년, 30년 근무하시면 워낙 호봉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웬만한 뭐 대졸 신입사원, 사무직 이런 사람들은 뺨칠 정도로 연봉이 높으신 아주 귀족스러운 생산직들도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 말고 일반 생산직들 중에서 특히나 연차가 낮거나 연봉이 적으신 분들은 되게 고생 많이 합니다. 몸으로 일하면서도 또 그 공장이라는 그 환경이요, 무조건 좋은 쪽은 아니어서 막 분진 같은 거, 먼지 같은 거, 막 어두침침한 거 같은 거, 그런 공장도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노동 현장이 아직도 매우 쾌적하거나 매우 좋지만은 않아서 그런 안타까운 현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책으로만 공부하고 이 화면으로만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모르시는데 나중에 회계사, 세무사 되셔서 공장도 한번 순회해 보시고 이렇게 감사 같은 거 나가 보시고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아실 수 있어요. 언젠가 빨리 그런 날이 오시길 제가 바랄게요.
여러분 책으로만 공부하면 안 되죠. 나중에 다 우리 생산 현장이나 노동 현장이나 실무를 해보셔야 훨씬 더 여러분들이 숙련된 전문가가 되고 재밌는 거니까 빨리 그런 날이 오시길 바랄게요. 공부할 때는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느냐 싶은데 여러분 언젠가 미래에 써먹기 위한 자양분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고, 속된 말로 자격증을 따시면 모든 이 공부의 그 노력이라든지 그건 다 보상받는 거죠. 자격증, 라이센스를 따시기 위해서 배우는 거기도 하고요. 미래에 해볼 것들을 미리 간접 경영을 해보시는 건데, 자 다시 그런데 가보면요, 솔직히 생산환경 되게 막 근무환경 열악한 공장 가면요, 참 그 어두운 데서 막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너무나 이게 자부심인지 자긍심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전생에 복을 지었나, 어쩌면 이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참 그래도 몇 년간 고생하고 공부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대학 나오고 이렇게 괜찮게 나는 감사인 데서 감사하러 왔나 할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치근한 경우도 실은 많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 경험해 보시면 아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잘났다 우월하다 그 뜻은 아닌데요. 그 뜻은 아닌데 모든 건 상대적인 거니까, 세상은 상대적인 거니까 저보다 훨씬 잘난 사람도 많지만요. 아무튼 이런데 가끔씩 감사하러 가보면요, 재고시사하러 가보면 참 나보다 힘들게 사시는 분도 많구나, 나도 참 내 생활에 만족하면서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진짜 있어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은 서울에서 정장 입고 회계사가 뭐 재고시사하러 왔다고 하니까, 물론 재고시사는 정장 안 입고 잠바 입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겨울에 추울 때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도 막 20년 30년 생산직인 분들도 저 같은 새파란 회계사한테 막 고개 숙이고 머리들 조아릴 때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서울에서 누가 뭐 조사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진짜 내가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봤는데 위원님 소리까지 들어본 적 있어요. 위원님. 내가 무슨 위원인가? 재고실사 위원인가? 아니면 여러분 일요일날 낮에 왜 KBS에서 진품명품 무슨 감정하는 위원 알죠? 내가 그런 위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원님 소리까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뭐 위원님 그러신 분도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 국순당 재고실사하러 횡성에 갔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회계사님, 이 공장에 보면 여기 재고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여기 있는 재고는 좀 카운팅에 빼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고실사라는 게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에서 샘플을 잡아가지고 샘플링으로만 세워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빼달래요. 샘플링에서. 내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가면 이렇게 술 박스가 몇 개가 쌓여 있는데, 술 박스가 이렇게, 이건 위에서 내려다본 조망도고 위에 이렇게 땅에서 술박스가 쌓여 있는데 그 중에 몇 박스가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바람이 날려가지고 이렇게 박스가 떨어져 버렸답니다. 땅으로. 한마디로 와장창 깨져버렸는데 이거 괜히 본사 서울 삼성동에 보고했다가 자신의 관리 책임, 관리 소홀을 문책 삼을까봐 이거 보고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재고는 실은 리스트에 있는데 우리가 이거 깨져가지고 파손부패로 깨져가지고, 파손이나 부패가 뭔지 알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0억에 샀던 것이 단순히 8억으로 시가락한 게 아니라요, 병이 깨져버렸어요. 파손났거나 안에 있는 음식물이 썩어버렸어요. 이걸 파손부패라고 하죠. 자, 정신 차리시고요. 이거 한글이잖아요. 한글. 파손부패. 파손부패처럼 더 이상 영영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제 아무리 세법이 원가를 좋아해서 시가 하락을 인정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깨진 병을 세법이 본드로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죠? 이건 시가락이라기보다는 아예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은 거잖아요. 이런 것은 세법에서 송금 인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생산 담당자가 세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세법만 아시면 이 병이 깨진 것을 서울 삼성동 본사에 보고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유는 아시겠죠? 이런 거는 세법에서 송금 인정을 해준다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저 이보다 더 쉽게 강의할 수 없거든요. 이걸 파손부패라고 합니다. 파산 말고, 파산은 여기 있고 여기는 회사가 망하는 게 파산이고, 파손부패는 물리적으로 깨지거나 썩은 거라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제 아무리 세법이 원가법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깨진 병을 본드로는 못 붙이더라. 즉 이해하셨죠? 그거를 재고자산의 파손부패라고 하고, 여러분 나중에는요 저의 설명을 다 까먹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해된다, 야 임 선생님 참 맞는 말이네 하는데요, 다 나중에 까먹으니까 이거 암기하세요. 이거 암기하시면 장땡입니다. 재고자산의 파손부패라고 하고요. 이 고정자산 먼저 하지, 이게 쉬우니까. 고정자산 잘 들어보세요. 내가 건물을 시가 10억에 취득했는데 이게 시가가 떨어져가지고 8억이 됐어요. 그러면 기업회계에서는 평가손실 잡는데 세법에서는 그 손실이 인정된다, 인정 안 된다? 원가법이므로 손불이라니까요. 제가 다음 장 슬라이드로 설명드렸잖아요. 다음 장 슬라이드는 비록 유가증권으로 설명했지만 이걸 뭘로 이해하시면 되니까, 건물로 이해하시면 되니까.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고정자산이 천재지분을 맞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일본 센타이현에 건물 하나가 있는데 이 센타이현에 그 쓰나미가 몰려버려가지고 이 건물 10억짜리가 빵원으로 완전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세법이 아무리 뭐를 좋아한다고 해도 원가법을 좋아하고 시가평가를 싫어한다고 해도 얘는 단순 시가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천재지변 난 것은 세법 할아버지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송금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신 거죠? 그게 아니라 불타버렸어요. 화재 10억짜리가 불타가지고 우르르 무너져서 빵원이 되면 이것도 세법이 제 아무리 시가평가를 싫어한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그 마지막으로 주식이 약간 까다로운데요. 주식은요, 아까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주식의 시가가 10억이던 게 단순히 2억으로 하락한 것은 그건 손불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회사, 즉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이 상장 주식일 수도 있고 뭐 비상장 주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상장 주식이냐 아니면 삼성물산이 비상장 주식이냐 아니면 삼성물산이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관심 없느냐 이건데요. 잘 보세요. 내가 투자한 삼성물산이 부도 정도가 났으면 더 완벽하게 망한 건가요? 아니면 아예 파산이 났으면 완전히 망한 건가요? 뭐가 완전히 망한 거죠? 파산이 났으면 완전히 망한 거기 때문에 내가 삼성 주식이 상장 주식이든 비상장 주식이든 아니면 모든 주식이든 그냥 파산 났으면 완전 망가진 겁니다. 다시요, 다시. 내가 삼성전자인데 삼성물산을 투자했다니까요. 삼성물산이 부도난 거예요? 완전 망가진 파산이에요? 완전 망가진 파산이면 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억짜리 주식이 빵원이 됐어도 그게 다 세법에서 송금 인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게 애매한데요. 부도예요, 부도. 부도는 회사가 완전 망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학생들은 부도가 발생하면 완전 망했다고 믿지만 실무에서 기적적으로 1차 부도의 시련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회사도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새 허니버터칩인가 그걸로 유명한 혜태제과입니다. 혜태제과가 남영동에 있는데요. 숙대에 있는 남영동에 있는데 98년 IMF 때 한번 크게 휘청거렸는데 그 다음 크라운제과나 군인공제 등이 투자해줘가지고 아직까지 잘 살아있지 않습니까? 혜태제과 같은 경우도 부도까지 발생했으나 지금 살아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가 상장 주식인데 걔가 부도가 났으면 그것도 송금 인정이 됩니다만 이 비상장 주식이 가장 헷갈립니다. 이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애써면 안 되겠구나. 삼송전자를 투자한 거예요. 삼송전자. 지금 상장이냐 비상장이냐는 투자회사인 내가 중요한 겁니까? 피투자회사가 중요한 겁니까? 피투자회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삼송전자가 얘가 비상장이라 이거죠. 비상장. 자, 우리 수험생들은 비상장 회사를 잘 모르거든요. TV에 광고 나오는 회사는 다 상장 회사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비상장 회사인 삼송전자를 투자했다고 하면 믿어주게요? 못 믿어주게요? 못 믿어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비상장 회사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회사니까 야 삼성전자 너 진짜 투자했어? 게다가 다음 페이지 줄을 보니까 이 삼송전자가 지분율이 5%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10억 이하일 때만 가능하지 삼성전자가 삼송전자를 예를 들어서 6%를 투자했다거나 아니면 막 20억을 투자해버렸으면 둘 사이 소위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특수관계가 있는 거예요. 특수관계가 있는 거. 자,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을 그것도 비상장 주식을 샀다고 하면 국가가 잘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잘 안 믿어주는데 몇 년 후에 그 비상장 회사가 부도 났다면서 송금 인정해줘라? 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최종 마무리합니다. 이 주식이 약간 까다로우니까 잘 보세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부도만 단순히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파산. 국세청은 뭐를 좀 더 인정해주죠? 파산당했으면 이거는 좀 더 객관적이라고 보고 그 회사 주식이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무조건 인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부도까지만 발생했어요. 부도 발생은 충분히 나중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물론 실무에서 거의 회복하는 케이스가 없지만 부도 발생한 회사가 상장 주식이라면 그건 또 인정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1,800개밖에 없는 상장사가 부도가 발생했으면 신문이나 뉴스에 막 이게 오르락내리거리고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도 발생 정도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라는 비상장 회사를 샀을 때는 비상장 회사? 뭔가 좀 구린데? 진짜 산 거 맞아? 잘 인정도 안 해주려고 하는데 그 비상장 회사가 파산난 것도 아니고 고작 부도밖에 발생 안 된 거야? 너 진짜 맞아? 부도 발생한 거 맞아? 괜히 거짓말로 부도 발생했다고 해서 송금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게다가 니네 둘 사이는 무슨 관계야? 5%도 넘고 10억도 넘어가는 특수관계 아니야? 라고 하면 그걸 안 믿어준답니다. 즉 이 비상장 주식은 주를 잘 보시면 주에 뭐라고 돼 있냐면 5%도 안 되고요. 엔드 취득가액도 10억이 안 되는, 한마디로 내가 투자한 회사 사이에 특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을 때만 부도 사유가 인정된다 이겁니다. 이게 약간 까다로우니까 잘 판단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점에 평가차손의 송금산입 시기인데요. 이것도 좀 까다로워요.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감액하고 기업회계가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송금으로 인정해주고요. 화살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다른 결산조정과 달리 얘는 법인의 시기 선택에 불가능한 특이한 결산조정입니다. 1-10페이지 전술이라고 써있는데 원래 결산조정은 기업회계가 비용 잡으면 세법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회계가 우리 비용 잡을까 말까를 어느 정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10페이지에서 전술한 것처럼 뭐 10개, 11가지의 결산조정이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하게 기업회계가 그 손익의 시기를 결정할 수 없고 무조건 무슨 시기에 잡아야 한다? 실제 감액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잡아야 합니다. 가로 내용을 보시면 이 세 가지 사용 중에서 주식의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유가증권은 보다시피 장부가액이 시가총액 1,000원 이하일 때는 1,000억은 남겨놓고 감액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1,000원 가지고 또 장난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이 유가증권은 1,000원을 남겨놓고 빼고 나머지를 감액을 하셔야 하는데 이 1,000원을 남겨놓는 것을 우리는 세법에서 흔히들 비망이라고 부릅니다. 비망이 안일비자에 망할 망자, 즉 망하지 않았다. 이 회사가 1,000원은 살려있다, 살아있다라는 뜻으로 비망이 아니라 이 안일비자에 망할 망자가 아니라고 하죠. 이게 갖출비자. 1,000원을 갖춰놓고 잊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망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한자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요. 앞으로 법인세에서 비망이 4번 나와요. 비망이 뭐냐면 완전 망했어도 그걸 완전히 종이에서 없애버리면, 그 줄 자체를 없애버리면 내가 그런 회사를 투자한 것 자체를 까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완전 망했어도 1,000원까지는 갖춰놓고 잊지 말자라고 해서 비망이라고 합니다. 1,000원은 남겨놓는다. 앞으로 법인세에서 4번쯤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비망인 주식의 경우는 1,000원 밑으로 떨어져도, 한마디로 완전히 주식이 휴지각이 돼도 얼마를 남겨놓자? 1,000원을 남겨놓자를 배운 겁니다. 자, 마지막에 사례 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죠. 사례 보시면 우리 다음에 연도별 세무조정이라고 해서 잘 보세요. 나는 지금 15년 살고 있는 거죠. 15년 살고 있는데 이 주식이 13년에 취득한 주식이래요. 13년에 취득한 주식. 13년에 취득한 주식인데 13년에 부도 발생으로 시가가 9억만큼 10억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이거 부도 발생하면 세법에서 인정된다 안 된다? 자, 파산이면 무조건 인정되는데 부도 발생이라면 그 피투자회사가, 내가 투자한 회사가 상장인지 비상장인지를 따져봐야죠. 비상장이면 나랑 특수관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만 인정이 되고요. 상장이면 그냥 무조건 인정돼요. 여러분 아직 너무 힘들까봐 그냥 상장이라고 제가 가정해 드렸어요. 상장이니까 부도 발생 사유로 9억을 세법이 인정한다, 인정 못한다? 인정한다. 자, 근데 기업회계가 스스로 9억의 손실을 잡기에 조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야, 이거 부도 발생해도 나중에 살 수 있잖아. 되살아날 수 있잖아. 그래서 안 잡았습니다. 세법은 상장사 부도 발생이면 송금 인정이, 뭐야 이거? 송금 인정이 되는데? 왜 안 잡았지? 아, 얘가 그 시기가 중요하구나. 감액사유가 발생한 올해에 얘가 손실을 잡았어야만 얘가 송금 인정이 되는데, 이런 얘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이 비용을 계상을 안 했으면 세법에서도 송금 인정이 안 돼요. 얘가 특이하게 결산조정 중에서 시기를 선택을 못 합니다. 그때 해야만 하는 거지. 내년에 선택했다고 볼까요? 내년에 14년, 내년이 아니라 올해 보면 올해 입장에서는 전년도죠. 14년에 시가 9억 하락의 회계 처리를 기업회계도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얘네들이 살아날 확률이 적다면서 그제서야 차변에 단기매매 손상사건 9억 잡고 단기매매 금융자산을 9억을 떨어뜨기로 했습니다. 세법에서는 올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타깝게도 안 돼요. 얘는 감액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잡았어야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지금 잡아봐야 미안하지만 손불을 당하십니다.
아, 되게 까탈스럽네. 그냥 좀 인정해주지. 얘는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지난 후에 법인이 비용 계상하면 이건 귀속 시기가 지나버려서 안 됩니다. 결산조정에서 특이하게 시기를 선택할 수 없는 귀속 시기입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나중에 2015년에 이 주식을 3억에 처분하면요. 이건 굳이 보실 필요도 없고 그냥 무슨 조정만 한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반대 조정으로 입금물살입에 마이너스 유보만 해버리면 됩니다. 지금 배우신 것 중에 이 15년은 굳이 그냥 복습이니까 굳이 뭐 뻔한 거니까 보실 필요 없고 13년과 14년만 잘 비교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가운데 읽어보면 평가차손의 송금산입의 귀속시기는 얘는 감액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기업회계가 움직였어야만 송금 인정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송불로 해버린다. 즉 화살표 보시면 일반적인 다른 결산조정과 달리 법인의 시기선택에 불가능한 것으로서 10페이지에서 잠깐 전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4.4의 인건비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